로키닉스 8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 2세 페이지 33 리눅스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설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 리눅스 설치 및 유형은 설치 전에 이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 지금 이 교재 내용 보면 이제 설치를 위한 하드웨어 정보 파악이라고 되어 있고, 뭐 CPU나 이런 정보를 이제 설치한 이후에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확인하는 작업들은 설치를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다음 그 영역이 리눅스 설치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치가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설치하신 후에 한 번 더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따라서 한번 실습해 드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뭐 이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링스 마스터의 목차는 뭐 제가 설정한 저자인 제가 설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목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 설치된 이렇게 링스를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설치한 이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는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 리눅스 설치 및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 2.1.1 리눅스 설치의 개요. 자, 또 뭐 이 리눅스 탄생 배경도 이제 뭐 유닉스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고 아마 영상을 보셨으면 좀 이해가 됐을 거리라 생각됩니다. 자, 일단 리눅스 탄생에 대한 배경이 원래는 유닉스 호환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요.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좀 성능이 낮은 그런 컴퓨터에서 유닉스 호환이 되는 운영체제를 만드는데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나온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사양, 쉽게 말씀드리면 CPU라든지 메모리가 좀 적어도 잘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 리눅스 배포판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마 386, 486이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모르실 텐데 원래 모델이 80, 뭐 X86, 80, 286, 386 이렇게 오래갔고요. 지금은 뭐 굳이 따진다 펜티엄이 이제 586 모델이고 지금 뭐 686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386, 486은 초기에 1990년대 초 이전, 80년대 막 이때 나온 CPU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낮은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었던 형태였는데 그 컴퓨터에서도 이제 서버 이용이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뭐, 물론 초창기에는 또 지금처럼 X 윈도우가 아니었습니다. 콘솔 텍스트 모드에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텍스트 기반,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지금의 운영체제들은 전부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환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래픽 인터페이스 환경을 유지하려면 CPU라든지 특히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사양을 요구하는 그 링스도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서버용,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링스 같은 거, 로킹 링스 아직 설치는 하지 않았지만요. 로킹 링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 운영체제입니다. 그 서버에서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버, 특히 기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링스다 보니까 사양이 굉장히 고사양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버 시스템을 추구하는 레드햇이나 수세 계열들은 일단은 고사양을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라든지 리눅스 민트라든지 뭐 이런 계열들은 데스크탑, 그러니까 개인용 PC에 조금 더 이제 타겟팅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사양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컴퓨터에서 이제 다루는 거는요, 운영체 다루는 건 CPU, 램, 하드디스크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CPU나 메모리가 진짜 설치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 사양들이 좀 낮더라도 설치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 설명 나온 대로 리눅스 배포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잘 선택하셔서 배포판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보면 뭐 리눅스의 성능과 안정성이 뭐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지금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스크톱 시장 빼놓고는 서버 시장을 비롯해서 뭐 인베디드나 이런 쪽은 전부 다 뭐 리눅스가 장악을 했다라고 해도 특히 서버 시장은 서버나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뭐 이쪽은 전부 다 리눅스가 장악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리눅스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CPU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CPU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그 CPU별로 이제 지원되는 리눅스 배포판도 있고 지원되지 않는 배포판이 있고 또 버전에 따라 배포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CPU를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로킹스 다운받는 사이트도 뭐 보여드리겠지만 뭐 이따가 제가 CPU 설명드릴 때 뭐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CPU 모델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뭐 인텔 계열, 인텔 AMD는 이제 X8664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계열이든지 예전에 이제 모토로라, 뭐 알파, 스파, 파워PC, 암, MIPS S390 뭐 이런 아키텍처도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CPU에 따라 이제 리눅스 배포판을 이제 선택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1.2 리눅스 설치 위한 하드웨어 정보 파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또 계속 언급돼서 말씀드리지만 일단 리눅스 배포판을 이제 설치를 하려게 되면 하드웨어를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뭐 CPU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드웨어들은 보통 리눅스 최근에 나온 배포판에서는 뭐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설명 나온 대로 딱 그 모델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모델이 있으면 호환 모델로 해서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 리눅스 설치를 위해서 하드웨어 정보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기본적인 어떤 뭐 CPU나 램, 하드디스크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CPU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는 용량 정도, 내가 어느 정도로 설치할 건지,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음, 전체에 운영 중인 뭐 그러니까 그 확장 설치할 때 수압 설정화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CPU. 자, CPU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CPU는 리눅스 100판 대부분 X86 계열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 X86 계열이 AMD까지 보통 이제 X86 최근에 이제 CPU들이 64비트이기 때문에 AMD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모토로라 스파. 사실 이제 모토로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원래 다른 데로 실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사실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 언급된 파워PC 있죠. 파워PC. 원래 파워PC 같은 경우에는 IBM, 모토로라, 애플 세 개의 기업이 합작해서 만든 어떤 CPU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거의 IBM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팍은 썬. 그다음에 예전에 쓰던 이제 알파 CPU. 이 알파는 데크라는 회사, 디지털 이퀴먼트 컴퍼니. 앞에 뭐 유닉스 역사에서 잠깐 등장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수 있을 텐데, 요 회사 알파 CPU 최초의 1GHz를 돌파한 뭐 그런 것들도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일단 뭐 다양하게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하고자 하는 링스 배포판의 CPU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서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텔 같은 경우 지금 X86하고 X64 또는 이제 X64라고 표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X86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32비트 CPU거든요. 지금은 거의 단종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들은 이제 X86 64 계열 64비트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C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AMD인데 AMD 동일하게 인텔하고 호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 CPU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PU 정보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코어죠. 그러니까 뭐 윈도우 같은 환경에서 보시면 물리적으로 이제 한 개, 보통 이제 소켓이라고 나오거든요. 소켓.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에 따라 이제 코어가 나옵니다. 코어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소켓은 이제 물리적인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에서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가 실제 동시에 처리 가능한 CPU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논리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코어에서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스레드에 맞춰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동시에 처리가 가능한데, 예, 실제 저희가 가상화 같은 거 만들 때는 이제 코어에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CPU 종류가 뭔지, 코어 개수, 스레드 개수를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데, 뭐 요 관련된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뭐 버추얼박스 설치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 CPU를 에 따라 배포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뭐 로키닉스 같은 경우에도 버전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다운받을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스템, 만약에 기존의 뉴스 시스템이 있다. 켜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CPU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 중인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 시스템의 CPU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뭐 전원을 끄고 케이스를 열어서 확인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깔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제 뭐 리눅스 마스터 2급 1차 시험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 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스마스터 2급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문제가 등록됐고요. 등록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나온 형태인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의 링스 시스템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네, 제가 지금 링스를 이렇게 켜놨습니다. 이쪽 옮기고요. 자, 링스를 좀 켜놨기 때문에 자, 한번 직접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뉴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CPU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명령어 모르실 수도 있고 아직 명령어를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기본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미널 여시기 혹시 설치가 되어 된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CPU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일단 파일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리눅스에서 뭐 리눅스 디렉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디렉토리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드웨어 정보는 프로시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D 프로시 가보면요. 여기에 이제 이 파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드웨어 정보입니다. 이 파란색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뭐 동작 중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 안에 CPU 인프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캔만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경로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절대 경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에 자, 일단 화면을 이제 없애는 명령이 클리어입니다. 이건 뭐 나중에 천천히 배우셔도 됩니다. 책에 나옵니다. 클리어라고 할게요. 자, CPU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 자, 텍스트 파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이 뭐 텍스트 파일은 아닙니다. 텍스트 파일의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이 캐시입니다. 가장 쉽게 쓰는 명령이 캐시인데 캐타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한칸 띄시고 슬래시 프로시 밑에 CPU 인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시스템의 CPU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저 같은 건 이제 설치할 때 지금 CPU 코어를 두 개로 맞춰 놨거든요. 자, 제 컴퓨터를 한번 보시면 여기 i7 네, 13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인텔 i7 13세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두 개를 잡아놨기 때문에 프로세스를요. 0, 1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쉽게 CPU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책에 언급이 된 것처럼 cat 프로시 밑에 CPU info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lscpu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어떤 명령어가 있냐 없냐는 위치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시고 lscpu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명령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lscpu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프로시 밑에 CPU 인포에 있는 내용에다가 조금 더 그 사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네,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에서는 뭐 마이너스 2 옵션도 나오죠. 일단 교재 나온 거 한번 해볼까요? 자, ls CPU 마이너스 2 하시면 이렇게 개수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CPU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중에 lshw라는 명령이 있어요. ls 하드웨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이제 ls라는 명령어 안 배우셨을 텐데 ls는 이제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는 리스트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ls CPU는 CPU 목록을 보는 확인하는 명령, ls 하드웨어 HW는 하드웨어를 보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LSHW는 하드웨어 목록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CPU 정보까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LSHW 이렇게 해보시면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제 하드웨어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CPU만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C 옵션 쓰시면 돼요. LSHW 마이너스 C 하시고 CPU라고 이렇게 주시면요. CPU 정보만 이렇게 뽑아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존에 뭐 LSHW나 프로시면 CPU
랑 뭐 똑같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모델을 파악하는 데는 뭐 LS CPU, LS 하드 HW 명령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는 뭐 그 제이슨 형식을 보겠다 그러면 LSHW 하시고요. 마이너스 제이슨이라고 하시게 되면 형식을 이렇게 제이슨 형태대로 또 좀 더 보기 좋게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교재의 내용들, LCPU라든지 S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 옵션들은 한번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네, 이런 내용들도 문제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악해야 될 게 램입니다. 사실 램은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DDR이냐, DDR4냐, 뭐 이렇게 종류별로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뭐 종류까지는 저는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용량만 좀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용량은 이 수압이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수압이랑 이렇게 설치할 때 수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뭐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뭐 예전에 32비트 링스 같은 경우에는 4기가 이상 램을 인증 못해서 뭐 다양한 방법 썼다는 건데 지금 뭐 64비트이기 때문에 4기가 이상의 물리적인 거 인식을 못하는 거는 사라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이제 프로시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램 인포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이제 캔 명령어 지금 했던 CPU 정보 보는 것처럼 캔 명령어 써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LS CPU처럼 LS 램, 메모리 약자인 LS 램이 있고요. 이건 직접 한번 정리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H 옵션은 뭐 도움말이 마이너스 대문자 J. 사실은 뭐 K푼입니다. 그냥 마이너스라고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대문자 하시면 J 하시면 JS 형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일단은 언급된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모리를 확인하는 방법은 파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파일은 cat 하시고요. 자, 프로시 밑에 램인포 하시면 돼요. 자, 램인포 하시고 좀 올려보겠습니다. 좀 올려보시면, 네, 램 토탈에 보시면 전체 메모리 용량,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용량,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램인포를 확인했다는 얘기는 시스템에 장착된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실행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총 용량, 저 같은 건 이제 4기가를 할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로서, 자, 명령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위치하시고 lsmem 하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그럼 lsmem 하시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정보들 이렇게 확인해서 일단 토탈 메모리는 뭐 4기가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용량을 확인하는 거 LSMU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고 좀 사용하기 편한 게 풀이입니다. 풀이. 일단 풀이가 자유란 뜻인데 메모리 상태를 확인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압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압은 이제 설치를 하실 때 그러니까 또 수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압은 메모리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하드디스크 일부를 램처럼 선언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램 이상의 어떤 이제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프리도 프로시 밑에 mem인포라는 파일에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프리라고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옵션은 이제 메가바이트, 킬로바이트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 단위를 붙이는 옵션은 H 옵션, 휴먼 리더블 옵션을 쓰시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용량 보시면 이제 프리바이너스 H 하게 되면 이렇게 용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뭐 유유경 이건데 이거는 뭐 직접 해가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명령어는 프리 명령어입니다. 자, 프리하시고 프리하면 이게 블록 단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음,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리-h라고 이렇게 옵션을 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자, 두 가지 네, 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메모리가 3.8기가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용량이 1.1기가고요. 그 다음에 프리한 용량이 261메가입니다.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 내부에서 이제 공유된 게 18메가. 그 다음에 버퍼랑 캐시 어베일러블 2.5기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일단은 이제 사용 용량이 1.1기가는 맞습니다. 그다음 풀이 200메가다. 그러면 200메가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버퍼나 캐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버퍼나 캐시는 뭐냐면, 버퍼는 그 명령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뭐 제가 책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파인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놨나 모르겠네요. 파인드라는 명령을 한번 수행을 했다라고 치면, 예, 예, 예. 교재에 있으니까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교재를 봐가면서 하시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예, 유즈드가 사용 중인 메모리. 네, 프리가 사용되지 않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거랑 좀 다르죠. 쉐어드 메모리가 프로세스랑 공유될 때 사용하는 메모리입니다. SHMM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템포 FS라고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버퍼랑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버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명령어행에서 뭐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내가 find라는 명령을 하게 되면, 아직 명령을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find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find라는 명령은 뭐냐면 시스템 전체를 스캔해서,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어떤 파일을 찾는 명령어입니다. 동일한 명령어를 만약에 find를 수행하면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자, 근데 똑같은 명령어를 파일이 추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한 번 시행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두 번 하면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버퍼에다 저장을 해놓고 동일한 명령을 요구하게 되면 실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버퍼에 있는 그 검색된 값을 이렇게 그 제공해 줄 때 쓰는, 그러니까 버퍼는 임시 저장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명령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캐시는 어, 보통 이제 명령어나 이런 이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버퍼나 캐시는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메모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버퍼나 캐시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용량은 네, 요 용량 어베일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 용량이 아니고 어베일러블. 이 어베일러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리 용량에다가 보통 이제 버퍼 캐시를 쓰는 것까지 계속 실질적으로 사용한 공간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추가적으로 프리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네, 수압 용량도 이렇게 나옵니다. 수압을 3.7기가 할당했다는 거고, 이 그림 0, 0바이트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3.7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링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메모리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음, 네, 아니, 수압을 쓰지 않습니다. 수압이 쓰는 경우는 뭐 좀 드물긴 하는데 응용 프로그램 단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정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놨죠. 실제 유유 메모리 계산법 보시면요. 일단 프리 명령으로 이제 노는 메모리를 계산할 때는 버퍼나 캐시 값을 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죠. 캐시는 버퍼 캐시, 그러니까 IO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력 속도를 위한 캐시하고 임시 저장 공간으로 사용되는 버퍼. 그러니까 캐시 같은 거는 뭐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그런 형태로 입출력 속도를 높이는 게 캐시고요. 그 다음에 버퍼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의 결과값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요, 자동적으로 메모리 공간에 램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캐시를 할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널이 메모리 필요할 때는 이 캐시 페이지를 삭제하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VR 시스 밑에, 프로치 밑에요. 프로치 밑에, 시스 밑에, V 밑에 드랍 언더바 캐시라는 게 커널 매개 변수가 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커널 매개 변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2급 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쓰는 뭐 1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켓닉스 8 또는 9로 리눅스 핵심 이야기 설명이 나오는데 요런 이제 캐시 값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퍼랑 캐시 같은 거 이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프리목록 나오는 캐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페이지 캐시라고 되어 있죠. 예, 파일 IO, 여기서 IO는 입출력 데이터입니다. 파일 IO 입출력 성능을 위해서 메모리 영역에 페이지 캐시를 생성해서 한 번 읽은 내용을 페이지 캐시에 저장한 후 다시 동일한 파일에 대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일한 파일에 대한 접근이 발생을 하면
디스크에 직접 인치하고 페이지 캐시에 있는 내용을 제공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한다는 예를 확인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일한 조건 보이시죠? 실제적으로 이 명령 아직 이해를 못하실 텐데, 일단 이제 파인드로 시스템 전체에서 뭐뭐.txt로 끝나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찾는 거고요. 오류가 발생하면 쓰레기통으로 보내라는 거고, 일단 결과는 리절트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앞에 타임을 붙이면 실제 이제 진행된 시간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 뭐 여기 보시면 네, 이 리얼 전체 속도는 12초 걸렸다는 거고요. 이 유저 단에서 시스템 단에서 이제 어, 그 실행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실행했을 때 약 12초 걸렸습니다. 자, 근데 또 동일한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 굳이 이제 변화된 값이 없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몇 초 만에 나오면 0.4초 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색된 내용들을 버퍼나 캐시에 저장을 해놓고 그 값을 이제 동일한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공해주는 그때 쓰는 게 이제 아, 캐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퍼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버퍼 캐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블록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블록 자체에 대한 캐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커널이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블록 디바이스의 특정 블록에 접근해야 되는데 때 해당 블록에 대한 내용을 버퍼 캐시에 담아두고 동일한 요청이 오면 역시 버퍼 캐시에 있는 내용들을 제공하면서 속도를 높이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뭐 아직은 처음이라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어쨌든 버퍼나 캐시는 이런 명령어 이런 그거의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드디스크는요, 옛날에 쓰는 구형 타입 아이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디는 거의 사라진 형태입니다. 아이디는 굉장히 큰, 뭐이 책에서는 이제 이미지가 없는데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EID라는 게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스캇이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 맥에서 쓰던 그 다음에 시리얼 AT가 썼고 지금은 뭐 PCI 기반의 NVMe, SSD 뭐 이런 계열을 쓰기 때문에 좀 바뀌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뭐 초고색 반도체 계열인 뭐 USB 메모리나 SSD 같은 걸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익스퍼는 대부분의 하드디스크를 그냥 뭐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파티션 변경이나 설정, swap 뭐 이럴 때 이제 변경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가 쓰고 있는 디스크가 뭔지 또는 리눅스는 여기 설명 나온 대로 모든 장치를 파일화해서 관리합니다. 그 어떤 디스크를 쓰냐에 따라 파일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옛날 타입 같은 경우는 DV의 HD 계열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X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디스크는 HD, 두 번째 디스크는 HDB인데 최근에 쓰는 뭐 SATA, 시리얼 AT라든지 USB 메모리 스카시 그다음에 SSD, NVMe 포함해서요. PCI 기반 쓰는 마찬가지로 SD 계열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이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만약에 ID다 옛날 타입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DV에 HDA, DV, HDB 해서 HD로 해서 첫 번째 디스크는 A, 두 번째 디스크는 B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뭐 NVMe SSD라든지 USB 메모리 시리얼의 SATA, 스카시 계열들은 그냥 SSD로 잡힙니다. 첫 번째 디스크는 DVSD, 두 번째 디스크는 SSDB로 잡히기 때문에 뭐 옛날 디스크는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CPU 램 하드디스크가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해야 될 설치 전에 파악할 내용인데 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CPU는 종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그 다음에 어, 그 코어 수라든지 논리 프로세서의 개수까지 아는 걸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뭐 가상 머신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도커 같은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램은 뭐 용량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디스크도 뭐 용량 정도 또는 이제 그냥 어떤 종류의 디스크다.
아는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파티션을 생성하거나 나눌 때 디바이스 파일 호출할 때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모니터와 비디오 어댑터는 네, 영상 잠깐 끊고 다음 영상으로 같이 설명을 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